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같이 장맛비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 첩첩산중에 자리한 요양원에 굳게 닫힌 차가운 철문 앞. 82살의 늙은 아버지 윤기택은 며느리가 억지로 쥐어준 가짜 치매 진단서와 찢어진 가족사진을 든 채 빗속으로 멀어지는 두 아들의 차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버려진 노인들이라면 철문을 부여잡고 살려달라며 오열했겠지만 그의 입가에는 오히려 서늘하고 기괴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늙은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이고 버렸다고 굳게 믿었을 것입니다. 시장통에서 평생 옷감을 팔아모은 낡은 주택 한 채가 남은 재산의 전부라 여겼던 그들은 아버지를 정신병자 취급하며 가두고 그 집마저 팔아치울 생각에 들떠 있었겠지요. 과연 이 늙은 아버지는 어쩌다 이 외딴 요양원에 스스로 갇히는 길을 선택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 비참해 보이는 밤이 훗날 4명의 자식들을 어떤 끔찍한 지옥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게 될까요? 이 이야기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사연을 시청해 주시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후덥지근한 장마철의 습기가 낡은 지붕 아래로 끈적하게 스며들던 주말 오후였습니다. 평생 포목점을 하며 두 아들을 키워낸 아버지. 윤기택의 좁은 거실에는 오랜만에 4명의 자식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선풍기가 덜덜거리며 미지근한 바람을 뱉어내고 있었지만 거실을 채운 불쾌한 열기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장남 대호는 값비싼 정장을 입고도 짜증 섞인 땀을 흘렸고 큰 며느리 지연은 벽지의 곰팡이를 보며 연신 코를 찡그렸습니다. 맞은편의 차남 성우 내외 역시 번갈아 시계를 보며 초조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의 표정에는 부모를 향한 반가움 대신 숨길 수 없는 탐욕이 묻어났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장남 대호였습니다. 아버지, 저번 달에 말씀드린 사업 자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비만 넘기면 진짜 대박 날 수 있거든요. 대호의 목소리는 빚을 독촉하는 채권자처럼 당당했습니다. 곧바로 차남 성우가 발끈하며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저도 아파트 대출금 막느라 숨 넘어갈 판인데 형님만 챙기십니까? 아버지, 저도 진짜 마지막이에요. 자식들은 늙은 아버지를 앞에 두고 서로 돈이 급하다며 옥신각신했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은근슬쩍 아버지가 살고 있는 이 낡은 주택이라도 처분해 공평하게 나누자며 바람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아버지는 평생 희생한 부모가 아니라 쥐어짜 내야 할 마지막 돈줄일 뿐이었습니다. 기택은 낡은 면소매 차림으로 굽은 등을 한 채 묵묵히 식은 보리차만 들이켰습니다. 애비가 무슨 돈이 있겠니? 이 낡은 집 한 채가 전부인데. 기택이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리자 자식들의 얼굴에는 동시에 서늘한 실망감과 짜증이 스쳤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이제 앞길을 가로막는 무능한 짐 덩어리일 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겉으로는 힘없는 노인 행세를 했지만 기택의 머릿속은 이미 자식들의 탐욕을 저울질하며 냉혹한 계산을 끝마쳐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하늘이 잿빛으로 물들고 굵은 장맛비가 쉴 새 없이 쏟아지던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기택의 낡은 주택 대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온 것은 큰 며느리 지연과 둘째 며느리 혜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에도 시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 온갖 핑계를 대며 피하던 그들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얼굴에 과장되고 자기적인 웃음을 가득 띤 채 안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버님, 지난번 팔순 때 저희가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못 보내드렸잖아요. 오늘 저희 4 식구가 다 같이 아버님 모시고
물 좋은 온천으로 효도 여행 가려고 준비했어요. 어서 겉옷 챙겨서 나오세요. 며느리들은 기택에게 낡고 얇은 외투를 입히며 서둘러 등을 떠밀었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가보니 검고 커다란 승합차가 시동을 켠 채 대기하고 있었고 앞좌석에는 장남 대호와 차남 성호가 초조하게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자기들 살기 바쁘다며 1년에 전화 한 통, 제대로 없던 4명의 자식이 일제히 모인 참으로 기이하고도 소름 끼치는 풍경이었습니다. 기택은 순순히 속아 넘어가는 척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묵묵히 뒷좌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승합차는 거센 빗줄기를 뚫고 도심을 벗어나 굽이진 산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온천으로 향하는 화기애애한 효도 여행이라기에는 차 안의 공기가 숨막히도록 무겁고 서늘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노안으로 귀가 어두워 뒷자리에서는 듣지 못할 것이라 단정했는지 차량 내부의 거울을 통해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은밀한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원장한테 입금은 확실히 끝낸 거지? 입소 서류랑 도장 챙긴 거 다시 확인해봐. 장남 대호가 핸들을 쥔 채 낮게 음졸이자 조수석에 앉은 큰 며느리가 신경질적으로 가방을 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뒷좌석의 차남 성호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연신 마른 침을 삼키며 창밖에 빗줄기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얕고 천박한 모의를 뒤에서 훤히 꿰뚫어 보고 있던 기택은 굽은 등을 기대고 앉아 차창을 거칠게 때리는 빗방울만 조용히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화려한 온천 휴양지가 아니라 인적이 완전히 끊긴 깊고 어두운 산속으로 차가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택은 이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둘째 며느리 혜진이 갑자기 뒤를 돌아보며 기택의 무릎 위에 놓인 낡은 가방을 날치기 하듯 낚아채 가져갔습니다. 아버님, 가방 안고 계시면 불편하시잖아요. 제가 앞에 잘 보관해 둘 테니까 목적지 도착할 때까지 편하게 눈 좀 붙이세요. 그 낡은 가방 안에는 기택의 신분증과 지갑, 그리고 낡은 전화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외부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완벽하게 아버지를 고립시키려는 자식들의 얄팍한 수작이었습니다. 빗소리는 갈수록 거칠어졌고 기택은 두려움에 떠는 척 두 손을 무릎 위로 모았습니다. 자식들은 자신들이 늙은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여 도간에 가두었다고 확신했지만 그 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그들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굽이진 산길을 한참이나 오르던 검은 승합차가 마침내 멈춰 선 곳은 번듯한 온천 휴양지가 아니었습니다. 빛바랜 콘크리트 외벽이 스산하게 서 있는 낯선 건물 앞이었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 옆에는 칠이 벗겨진 간판이 장맛비를 맞으며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늘 푸른 요양원. 그것이 효도 여행을 빙자해 기택을 태우고 온 차가 도착한 진짜 종착지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서늘하고 눅눅한 상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큰 며느리 지연이 우산을 받쳐들고 내리며 짐짓 다정한 척 기택의 팔을 이끌었습니다. 아버님 다 왔어요. 여기가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이라 아버님 건강에 딱 맞을 거예요. 며칠만 푹 쉬고 계시면 저희가 금방 다시 모시러 올게요. 지연의 목소리는 미끄러웠지만 눈빛은 한없이 차갑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미리 연락을 받은 듯 두꺼운 우비를 입은 요양원 직원 2명이 다가와 기택의 양팔을 거칠게 부축했습니다. 기택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당황한 표정으로 발버둥 치는 척 연기했습니다. 대호야, 성호야.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온천에 간다더니 왜 나를 이런 낯선 곳에 두고 가는 게냐? 기택의 떨리는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은 두 아들은 끝내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장남 대호는 반쯤 내린 차창 너머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버지, 제 사업이 자리 잡힐 때까지만 여기 계세요. 금방 모시러 올게요. 차남 성우 역시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버지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늙은 아버지를 버린다는 알량한 죄책감보다 이제 지긋지긋한 짐 덩어리에서 해방되었다는 비열한 안도감에 흠뻑 취해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혜진은 빼앗은 낡은 가방을 끌어안은 채 입소서리를 직원에게 쥐어주고는 쫓기듯 차에 탔습니다. 승합차는 흙탕물을 튀기며 빗속으로 매정하게 사라졌습니다. 비바람 몰아치는 마당에 남겨진 기택은 철저히 버림받아 절망에 빠진 늙은 아비였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숙인 기택의 눈동자에는 슬픔 대신 섬뜩한 이체가 번뜩였습니다. 빗물에 젖은 그의 입술 끝이 미세하게 위를 향해 호를 그리며 말려 올라갔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가 설계한 지옥의 덫안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순간이었습니다. 기택을 깊은 산속 요양원에 버려두고 온 그날 밤 억수같이 쏟아지던 장맛비는 도심의 낡은 주택가에도 무자비하게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텅 빈 기택의 집에 침입한 4명의 자식들은 이성을 잃은 들짐승처럼 집안을 난장판으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판을 뜯어내고 낡은 장롱의 서랍을 모조리 빼내어 바닥에 엎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버지를 버렸다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버지가 평생 시장통에서 피땀 흘려 모아둔 알량한 현금과 통장을 찾아내겠다는 탐욕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남겨둔 금부치랑 아버지가 모은 통장이 분명히 이 안에 있을 텐데. 큰 며느리 지연이 신경질적으로 안방 이불장을 파헤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구석의 낡은 괴짝을 부수던 차남 성우가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찾았다. 형님, 여기 아버지 인감이랑 통장 묶음이요. 성우의 손에는 비닐로 겹겹이 쌓인 통장 5개와 낡은 도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장남 대호가 재빨리 그것을 낚아채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대략 5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드디어 아버지의 마지막 핏방울까지 쥐어짰다는 승리감에 취해 탁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확정만 지으면 이 낡은 집마저 팔아치울 수 있다고 굳게 믿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시각 산속 늘푸른 요양원의 어두운 독방에 갇힌 기택의 모습은 자식들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철저히 버림받아 슬픔에 빠진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내리치는 번갯불을 조용히 바라보며 꼿꼿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찾아내어 기뻐 날뛰고 있을 그 통장과 도장. 그것은 기택이 그들의 얄팍한 밑바닥을 시험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던져둔 보잘것없는 미끼에 불과했습니다. 기택의 수백억 대 진짜 자산은 그들이 평생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견고한 울타리 안에 완벽하게 숨겨져 있었으니까요. 그때 굳게 닫혀있던 독방의 문이 열리고 30대 중반의 요양보호사 수아가 작은 불빛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아직 안 주무셨어요. 수아의 목소리에는 짙은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기택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의 해진 신발과 수심 가득한 얼굴에 꽂혔습니다. 기택은 돈에 쪼들리는 그녀의 절박함을 단숨에 읽어냈습니다. 치밀한 반격을 위한 가장 완벽한 장기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셈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기택의 완벽한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식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백치 노인이 되어주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식사 때마다 식판을 엎고 허공에 대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초점 잃은 눈동자로 복도를 배회하는 그는 영락없는 중증 치매 환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을 놓았다는 소식에 4명의 자식들은 안도하며 축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원장에게 거액의 뒷돈을 찔러주며 독한 신경안정제를 처방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빨리 치매 확정 진단을 받아야만 아버지의 남은 집을 처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늙은 아버지가 약물에 취해 목숨을 잃는다 해도 눈 깜짝하지 않을 잔혹한 짐승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안에서 기택의 진짜 눈빛을 알아챈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30대 요양보호사 수아였습니다. 그녀는 기택이 엎질은 밥을 치우다 그의 시선이 순간 얼음장처럼 차갑고 매섭게 빛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결코 이성을 잃은 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수아는 선천적으로 아픈 아이를 홀로 키우며 막대한 병원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의 부조리를 알면서도 생계 때문에 입을 다물어야 했던 가엾은 여자였습니다. 사람을 다루는데 도같은 기택은 그녀의 낡은 신발과 수심 가득한 얼굴에서 절박함을 단숨에 읽어냈습니다. 며칠 뒤 수아에게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개월치 밀려있던 아이의 병원비 전액이 이름 모를 후원자에 의해 완납되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오열하는 수아의 등 뒤로 휠체어에 앉아있던 기택이 다가왔습니다. 젊은 처자, 내 눈과 귀가 되어주면 그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돈 걱정은 평생 하지 않게 해주겠네. 흐리멍텅한 노인의 목소리가 아닌 압도적이고 단단한 음성이었습니다. 눈앞의 노인이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직감한 수아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수아는 기택에게 처방된 독한 약을 버리고 소화제로 몰래 바꿔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백치로 위장한 기택은 든든한 조력자까지 얻으며 반격을 위한 덫을 완성했습니다. 수아를 완벽한 수족으로 삼은 기택은 마침내 서늘한 반격의 첫 단추를 채웠습니다. 기택의 은밀한 지시를 받은 변호사 학수는 곧바로 기택이 차명으로 굴리고 있던 막대한 자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은 바로 장남 대호의 번듯한 사업장이었습니다. 대호는 평소처럼 거만한 표정으로 자신의 회사에 출근했지만 그의 책상 위에는 청천벽력 같은 내용 증명 서류가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사업장이 입주해 있는 상가 건물의 주인이 다음 달부터 임대료를 무려 3배나 올리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해온 것입니다. 건물주를 직접 만나 사정해 보려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당장 방을 빼라는 서늘한 거절뿐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버린 대가로 얻어낸 얄팍한 승리감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새카만 절망으로 뒤바뀌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차남 성호의 사무실에도 끔찍한 재앙이 닥쳤습니다. 성호는 형에게 지지 않으려고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며 은밀하게 뒷골목의 대부업체 자금을 끌어다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전 늘 든든하게 뒷배를 봐주던 대부업체에서 돌연 자금 회수 통보를 해왔습니다. 당장 내일까지 빌린 돈의 원금을 전부 상환하지 않으면 회사를 통째로 압류하겠다는 무자비한 경고였습니다. 성호는 전화기를 붙들고 사색이 되어 애원했습니다. 사장님, 갑자기 이러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자도 꼬박꼬박 내고 있었잖아요. 제발 며칠만 기한을 주십시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 우리도 어쩔 수 없소. 당장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길거리에 나앉을 각오나 하시오. 사실 이 모든 것은 기택의 치밀한 계산 아래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대호가 새 들어있는 그 알짜배기 상가 건물의 진짜 주인이 바로 아버지 기택이었으며
성우의 숨통을 쥐고 흔드는 대부업체의 최고 전주 역시 기택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우연히 찾아온 지독한 불운이라 여겼지만 그것은 늙은 아버지가 피도 눈물도 없이 조여오는 숨막히는 올가미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턱 밑까지 차오른 빚더미 앞에서 두 아들은 결국 아버지가 남겨둔 낡은 주택을 팔아치워 급한 불을 끌 생각에 더욱 혈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장맛비가 계속되던 며칠 뒤 4명의 자식들은 다시 깊은 산속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치듯 떠났을 때의 비열한 여유는 온데간데 없고 그들의 얼굴에는 당장 내일 거리에 나앉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초조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상가 건물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장남 대호와 사채업자의 빚 독촉에 시달리는 차남 성우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아버지가 남겨둔 낡은 주택을 처분해 급전을 쥐는 것뿐이었습니다. 눅눅한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면회실에 들어선 그들은 초조하게 문을 응시했습니다. 잠시 후 요양보호사 수아가 이동식 의자를 밀며 들어왔습니다. 의자에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늙은 아버지는 입가에 침을 흘리며 초점 없는 눈길로 허공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헛것을 잡으려는 듯 허공을 휘젓는 그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중증병자의 그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저 대호예요. 알아보시겠어요? 장남 대호가 과장된 목소리로 물었지만 기택은 멍한 얼굴로 실없이 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 완벽하게 망가진 모습을 확인한 내 자식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큰 며느리 지연은 기다렸다는 듯 가방에서 붉은 인주와 재산 처분 동의서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다행히 약이 제대로 듣나 봐요. 원장한테 돈을 더 쥐어주길 잘했네요. 지연이 속삭이자 둘째 며느리 혜진은 맞장구를 치며 기택의 굳은 손가락을 억지로 펴 붉은 인주를 잔뜩 묻혔습니다. 아버님, 여기 서류에 지장만 꾹 찍으시면 돼요. 금방 끝나요. 그들은 아버지가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자식들이 서류에 지장을 찍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동안 의자 뒤에 조용히 서 있던 수아는 약속된 움직임을 취했습니다. 그녀는 흘러내린 담요를 덮어주는 척하며 기택의 낡은 윗도리 주머니 속에 미리 숨겨두었던 손가락만 한 소형 녹음기의 전원 단추를 살며시 눌렀습니다. 작고 붉은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확인한 기택의 탁한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사냥감을 완벽한 함정으로 몰아넣은 맹수의 잔혹한 미소가 아주 찰나의 순간 동안 서늘하게 번뜩였습니다. 붉은 인주가 묻은 기택의 엄지손가락이 재산 처분 동의서에 꾹 눌러 찍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선명하게 새겨진 붉은 지장을 확인한 4명의 자식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짐승 같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늙은 아버지가 완전히 이성을 잃어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탐욕의 이빨을 드러낸 것은 장남 대호였습니다. 이 집 팔아서 나오는 돈은 무조건 내 상가 보증금으로 들어가야 한다. 안 그러면 나 진짜 길거리에 나앉아. 대호가 언성을 높이자 차남 성우가 눈을 번뜩이며 서류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형님만 죽어. 나는 사채업자들한테 진짜 목숨 잃게 생겼어.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마지막 집까지 형님이 다 가져가. 무조건 정확히 반으로 갈라. 두 아들이 핏대를 세우며 다투자 며느리들 역시 지지 않고 악다구니를 퍼부었습니다. 아버님 요양원에 확 버리고 오길 잘했지. 안 그랬으면 이 늙은이 수발들다 내가 먼저 병났을 거예요.
큰 며느리 지연의 도끼 어린 말에 둘째 며느리 혜진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원장한테 돈 찔러주고 독한 약 먹여서 빨리 치매 판정받게 만든 건 전부 다 형님 아이디어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혼자 다 차지하시겠다고요? 자식들은 실성한 척 멍하니 앉아있는 늙은 아비의 면전에서 천박하고 끔찍한 막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산속 요양원에 유기를 모의했던 일, 뇌물을 주고 불법 약물을 투여한 일, 그리고 아버지가 하루빨리 숨을 거두기를 바라는 저주 섞인 폭언들. 그들의 입에서 쏟아지는 모든 패륜적인 대화는 면회실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고 기택의 품속으로 고스란히 빨려 들어갔습니다. 수아가 몰래 숨겨둔 낡은 윗도리 주머니 속의 작은 녹음기는 쉼없이 붉은 빛을 깜빡이며 그들의 더러운 죄상을 남김없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침을 흘리며 허공을 보던 기택은 속으로 씁쓸하게 웃으며 그들의 비참한 밑바닥을 여유롭게 감상했습니다. 마침내 덫의 문이 완벽하게 닫혔습니다. 자식들은 스스로 숨통을 끊어버릴 치명적인 밧줄을 기택의 손에 기꺼이 쥐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며칠 뒤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대형 은행의 최고급 귀빈실, 으리으리한 장식등 아래 푹신한 가죽 소파에 4명의 자식이 거만한 자세로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기택의 붉은 지장이 선명하게 찍힌 재산처분 위임장과 낡은 주택의 권리증이 놓여 있었지요. 그들은 집을 처분해 얻게 될 수억 원의 현금을 어떻게 나눌지 계산하느라 입가에 걸린 비열한 웃음을 조금도 숨기지 못했습니다. 장남 대호가 거들먹거리며 말했습니다. 이것만 처리되면 내 사업장 문제도 한 방에 해결되고 다 끝나는 거야. 늙은이 하나 치워버리니까 이렇게 우리 인생이 살만해지잖아. 차남 성우와 두 며느리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통장에 찍힐 막대한 숫자만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서류의 최종 확인을 마치고 승인 도장을 찍으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귀빈실의 무거운 떡갈나무 문이 거칠게 덜컹이며 열렸습니다. 당연히 은행 지점장일 것이라 생각하며 여유롭게 고개를 돌린 자식들의 얼굴은 일순간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문간에 선 사람은 지점장이 아니라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60 초반의 변호사 학수와 굳은 표정을 한 2명의 경찰관이었기 때문입니다. 당황한 큰며느리 지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대체 뭡니까? 여기는 함부로 들어오는 곳이 아니에요. 당장 나가요. 지연이 새된 목소리로 악을 썼지만 학수와 경찰들은 아무런 대답 없이 좌우로 조용히 길을 내어줄 뿐이었습니다. 그 소리의 주인이 완전히 모습을 드러낸 순간 4명의 자식들은 숨을 멈춘 채 조각상처럼 뻣뻣하게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깊은 산속 요양원에서 침을 흘리며 이동식 의자에 묶여 있어야 할 늙고 병든 아버지. 분명 어제까지 실성한 백치 노인이었던 그 아버지가 먼지 한 톨 묻지 않은 최고급 맞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2발로 꼿꼿하게 서서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흐리멍덩했던 눈동자는 온데간데였고 사냥감의 숨통을 노리는 잔혹한 맹수처럼 서늘하고 압도적인 기운만이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장남 대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 아버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대호의 멍청하고 얼빠진 부름에 기택은 대답 대신 비웃음을 흘리며 귀빈실 한가운데로 여유롭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평생을 시장통 골목에 보잘것없는 늙은이로 위장했던 수백억대 자산가 윤기택이 마침내
그 거대하고 무자비한 진짜 얼굴을 자식들 앞에 온전히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은행 귀빈실의 무거운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아버지 기택의 압도적인 모습 앞에서 자식들은 마치 거대한 뱀 앞에 선 쥐새끼처럼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장남 대호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를 가리키며 더듬거렸습니다. 아, 아버지. 치매에 걸리신 게 아니었습니까? 이게 다 무슨... 기택은 대호의 멍청한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곁에 선 변호사 학수에게 가볍게 턱짓을 했습니다. 학수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장부와 권리증 뭉치를 꺼내 대리석 탁자 위에 무겁게 내려놓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자식들의 심장도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먼저 장남 윤대호 씨, 당신이 운영하는 상가 건물의 실소유주 명의입니다. 학수의 단호한 목소리가 귀빈실을 울렸습니다. 서류를 확인한 대호의 두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최근 임대료를 3배나 올려 대호의 숨통을 끊어놓았던 그 지독한 건물주의 이름이 바로 눈앞에 꼿꼿하게 서 있는 늙은 아버지 윤기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학수는 곧바로 차남 성우 앞으로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다음은 차남 윤성호 씨. 당신이 몰래 돈을 끌어다 쓴 대부업체의 최고 자금줄, 이른바 전주의 명의입니다. 확인해 보시지요. 성호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어제까지 당장 원금을 갚지 않으면 목숨을 내놓으라며 협박하던 사채업자들의 가장 윗선, 수백억 대의 거대한 자금을 굴리던 뒷골목의 진짜 큰손 역시 아버지 기택이었습니다. 성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들의 생사 여탈권을 쥔 수백억 대의 자산가라는 끔찍한 진실 앞에서 두 며느리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웅크렸습니다. 큰 며느리 지연이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으려는 듯 탁자 위에 놓인 낡은 주택의 권리증을 품에 꽉 안았습니다. 하지만 기택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의 남은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내년이 안고 있는 그 낡은 종이 쪼가리는 3달 전에 이미 휴지가 되었다. 그 낡은 집은 이미 내 이름으로 된 사회환원재단에 넘긴 지 오래다. 기택의 목소리는 서리발처럼 차갑고 매섭게 내리꽂혔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를 산속에 버리면서까지 팔아치우려 했던 그 집은 애초에 그들의 차지가 될 수 없는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기택은 빈집에 기어들어가 가짜 통장과 쓸모없는 권리증을 훔치며 환호했을 자식들의 비열한 꼬라지를 철저하게 비웃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늙은 아버지의 완벽한 덫에 걸려 모든 것을 잃게 된 4명의 자식은 그제야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공포에 찬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4명의 자식들은 체면도 버린 채 기택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한 번만, 제발 딱 한 번만 살려주세요. 장남 대호가 눈물 콧물을 쏟으며 애원했지만 기택은 매달리는 아들의 손을 얼음장처럼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안주머니에서 작고 낡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붉은 단추를 누르자 요양원 면회실에서 그들이 쏟아냈던 끔찍한 폐륜의 목소리가 귀빈실의 팽팽한 공기를 찢고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늙은이 수발들다. 내가 먼저 병났을 거다. 독한 약 먹여서 빨리 치매 판정받게 만든 건 아주 잘한 일이다. 자신들의 추악하고 비열한 목소리가 널찍한 대리석 벽에 부딪혀 똑똑히 메아리치자
자식들은 수치심과 극심한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핑계조차 댈 수 없는 완벽한 증거 앞에서 두 며느리는 사시나무 떨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기택의 곁에 묵묵히 서 있던 두 명의 경찰관이 그제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들을 노인 학대교사 및 특수사기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관의 단호한 목소리와 함께 차가운 쇠고랑이 장남 대호와 차남 성호의 손목에 차례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지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학수는 수갑을 찬 두 아들을 향해 마지막 경제적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장남 윤대호 씨의 상가는 법적 절차에 따라 내일 아침 강제 철거 집행이 들어갈 것이며 차남 윤성호 씨의 채무는 단 하루의 유예도 없이 즉각적인 전액 압류 및 파산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곧 두 아들의 얄팍한 인생이 완벽하게 파멸하여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며느리들은 혼절할 듯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고 두 아들은 쇠고랑을 찬 손으로 대리석 바닥을 기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피눈물을 흘렸지만 기택의 눈빛에는 그 어떠한 동요나 얄팍한 연민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피를 나눈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숱한 배신과 끝없는 탐욕을 묵묵히 견뎌주었던 힘없고 어리석은 아버지는 비바람이 몰아치던 요양원의 차가운 철문 앞에서 이미 숨을 거두었으니까요. 기택은 벌레를 보듯 바닥에 처박힌 자식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내려다보고는 일말의 미련도 없이 꼿꼿하게 돌아섰습니다. 뚜벅뚜벅 굳게 닫힌 문을 열고 귀빈실을 빠져나가는 기택의 단호하고 무거운 구둣발 소리만이 짐승처럼 오열하는 자식들의 비명 위로 차갑게 덧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잔혹했던 장마가 지나고 눈부시게 맑은 늦여름의 햇살이 도심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은행 귀빈실에서 벌어진 차가운 심판 이후 내 자식의 삶은 완벽한 생지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장남의 의리의리했던 사업장은 강제 철거되어 참혹한 빈터로 변했고 끝없는 빈 독촉에 시달리던 차남은 야반도주를 감행하다 덜미를 잡혀 차가운 철창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재산을 탐내며 으르렁거리던 두 며느리 역시 한순간에 낡은 단칸방으로 쫓겨나 매일 밤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한 번 끊어진 늙은 아버지의 연민은 두 번 다시 그들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82살 기택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장남을 쫓아냈던 자신의 화려한 상가 건물을 통째로 개조하여 갈 곳 없이 버림받은 노인들을 위한 최고급 안식처를 설립했습니다. 지옥 같던 요양원에서 기택의 눈과 귀가 되어 주었던 수아는 그 안식처의 총괄 책임자가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녀의 아픈 아이 역시 기택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씩씩하게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따뜻한 찻잔을 쥐고 안식처의 넓은 창밖을 내다보는 기택의 얼굴에는 평생을 짓눌러왔던 아버지라는 무거운 굴레를 훌훌 벗어던진 자만의 홀가분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식들의 눈치를 살피며 남은 수명을 갉아먹는 나약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온전한 자신의 삶을 되찾은 강인하고 자유로운 인간 윤기택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끔찍한 탐욕 앞에서는 그 진한 피마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자식이라는 이유로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어리석은 희생은 결국 나 자신을 가장 끔찍한 요양원 철문 밖으로 밀어 넣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노년의 진짜 권력과 존엄은 자식의 알량한 효심이 아니라 굳게 닫힌 내 손안의 지갑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부디 명심하십시오.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묵직한 지혜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노후와 지갑을 어떻게 지키고 계신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평안하고 건강하십시오. 오늘도 이야기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